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된 40대 부부가 입국 당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된 접촉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미 지역 확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유, 무섭죠. 어디 이 동네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수도권의 안에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피해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추가 방역 조치가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일부 측근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도로 포장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3명이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다지는 공사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이륜차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5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타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거짓말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5명인데요.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때 동선을 숨기면서 이 부부와 밀접 접촉한 지인이 엿새나 무방비로 다녔습니다. 바로 이 지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지역 확산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한 달여 만에 내일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부터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최종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5명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와 공항에 마중 나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 또 이들과 별개 그룹인 50대 여성 2명입니다. 목사 부부를 제외하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목사 부부와 30대 지인 관련한 접촉자가 같은 비행기를 탄 탑승객, 가족 등 최소 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전담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2명은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아서 오늘 오후에 이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촉자 가운데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과 지인 아내, 장모 등 3명은 코로나 확진 판정 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0대 아들의 검사 결과는 오늘 밤 9시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목사 부부의 거짓 진술이 지역사회의 확산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목사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인천시는 목사 부부가 교인 보호 차원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때문에 30대 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채 부부가 확진된 25일 이후에야 검사를 받고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엿새 동안 격리 조치 없이 주거지 인근 식당과 마트 등지를 돌아다녔고 교회에도 갔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목사 부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나온 인천 지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확진자가 수백 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집단 감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진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출입문에는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3명은 모두 이 교회 소속 목사와 교인입니다. 특히 목사 부부를 공항에서 태운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지난달 28일 외국인 예배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예배에 참가한 사람은 411명에 이릅니다. 인천시는 이들 모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당일 다른 예배에 참가했던 400명에게도 전수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폐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경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사는 마을. 확진 판정 전 엿새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초긴장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7,000명 넘게 거주하는 이 마을은 평소와 달리 한산하다 못해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보기 힘듭니다. 아유 무섭죠. 어디 이 동네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확진된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지금 긴장되거든요. 외국인들은 감염 우려 못지않게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코로나 없어요. 괜찮아요. 안 돼. 미국이 나왔어요. 나 지금 한국에 왔어요. 내가 안 갔어요. 미국에. 지금 여기에 3년이야. 병상 확보도 문제입니다. 일반 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중증 환자와 준중환자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상급 병원들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또다시 역대 최다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모임 인원을 줄이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열흘간 격리됩니다. 다시 얼어붙고 있는 인천공항에 박정석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의 여행업계는 이제 겨우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다시 힘들어지겠군요. 네, 5시간 뒤 자정이 지나면 이곳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 일부 사례만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어젯밤 나온 예기치 못한 입국 강화 조치에 온종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안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행편 변경 문의가 폭증했고 연말을 맞아 진행한 해외여행 예약 취소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열흘 동안 격리하는 건 불가할 것 같아서 일상 회복이 되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예약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감이 무너지고. 제주항공은 아예 11일 괌으로 출발하는 비행편 결항을 결정하고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경 빗장 걸기에 이어 방역 강화에도 나섭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266명, 위중증 환자 역시 7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추가 유행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한해 사적 모임 규모를 현재 10인에서 4인이나 6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나 자정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시행한 뒤 확산세를 보며 다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조금 더 따져본 뒤 내일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미 오미크론이 확진자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파력이 세서 아예 이제 코로나 지배종이 돼버린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증상이 약한 오미크론이 이 델타를 밀어내고 지배종이 되면 오히려 감염병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소유 기자 보도 보시고 오미크론 정체를 아는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남아공을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 확진자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첫 오미크론 사례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감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They had received a full dose of the Moderna vaccine, but no booster. They had mild symptoms and thankfully have now recovered.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이제 30개국 이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틀 새 4배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남아공에서는 지난달 분석된 샘플 중 4분의 3이 오미크론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순식간에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 변이가 된 겁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처음 알려진 보츠와나에선 확진자 19명 중 16명이 무증상, 나머지는 증상이 가벼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독일 전문가를 인용해 오미크론이 감염력이 높은 대신 일반 호흡기 질환처럼 가벼운 증상을 보여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성찬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전파력이 높아졌지만 치명률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추측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학자들은
변이 특성을 정밀히 파악하려면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WHO는 남아공에서 일부 중증 환자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비상 상황인 코로나 상황을 취재해서 알고 나온 경제정책산업부 황규락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이 뜻밖의 오미크론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물입니까? 악몽입니까? 참 보시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해외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보면은 좀 두통이나 마른 기침 등 좀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파 속도는 델타 변이보다 최대 5배 정도 빠르지만요. 이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이 물펀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오미크론이 델타 확산세를 앞질러서 우세종이 된다면 감기처럼 이 극복 가능한 질병이 되고 오히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것이란 이 낙관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건 뭐 아직 기대일 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요, 판도라의 상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델타보다 전파력도 강하지만요, 이 스파이크 돌기에는 돌연변이도 2배나 많습니다. 이 돌연변이 때문에 기존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확진자는 2차까지 다 맞았지만 감염이 됐고요. 해외에선 3차 추가 접종까지 맞고도 뚫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존 백신이 무력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사투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위험도나 중증 화율을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며칠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의 상륙 이건 둘째치고 지금 델타만으로도 난리예요. 우리 의료 체계가 좀 이렇게 대비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델타 변이로 이미 수도권 중환자 병상 초토화됐습니다. 서울은 가용 병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일부 환자는 충청권으로 이송하고는 있지만 병상 대기자만 매일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사망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망률은 0.36%였는데 지난달에는 0.9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3배 가까이나 급증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다 보니 K방역의 핵심인 3T 전략, 즉 진단검사, 역학추적 그리고 신속한 치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역학추적보다 빨리 전파가 되고 그렇다 보니 변이 판정도 또 늦어지고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의료체계 붕괴도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정부가 목표로 했던 80%를 이제 어제 채웠어요. 그런데 이 사망률은 왜 점점 높아지는 겁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접종 완료율은 80.1%입니다. 이 80.1%는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줄곧 강조해온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또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접종 속도전을 펼쳐서 이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그새 또 먼저 접종한 사람들의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 80%라는 숫자가 다 허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정말 급한데 오늘까지 추가 접종률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다시 또 일상이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대책은 뭡니까? 정부 대책은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백신 접종입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성인은 추가 접종을 또 소아와 10대는 1차 접종을 최대한 빨리 또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일상 회복 중단인데 이거는 어느 선까지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4단계 조치에 준하는 방역 강화도 검토 중이지만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우려해서 내일 최종 발표 때는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방역은 짧고 굵게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결정이 늦어지고 또 이곳저곳 구멍을 만들다 보면 방역을 길고 굵게 해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내일 정부 발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황규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함께 만났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요즘 상대인 이재명 후보보다 내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더 큰 고민이죠. 오늘 저녁에는 경선 때 맞붙었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온 홍준표 의원과 만나
상황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를 요청한 겁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막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윤 후보는 당 원로들과의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 인사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또다시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난 전혀 모른다고. 몰라서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윤 후보는 경선 후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쎄 뭐 나도 상당히 좀 확인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공개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은 홍 의원이 당장 선대위 합류를 안 하더라도 이번 만남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은 윤 후보와 홍 의원을 모두 아는 법조인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바람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는 아직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전국을 돌고 있는 이 대표 제주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윤 후보 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의 갈등 상황이 이준석 패싱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무 거부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저는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무 공백 비판에 대해선 대표로서 지방에서 일을 살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의 갈등 해결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견도 원치 않는 시점에 원치 않는 인사들을 보내서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 후보 측근들에 대해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거야 뭐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알면은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누군지 얘기를 하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과 선대위 직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1호 영입이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조동현 서경대 교수가 과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0대 워킹맘이자 우주 전문가로 소개를 했었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사인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영입 이틀 만에 불거진 혼외자 문제 등 사생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조동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참석하려던 선대위 인선 발표식에 불참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사생활 의혹을 가짜뉴스 취급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본인이 인정하고 나선 셈입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면 송영길 대표 단독 체제로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최근 기조에 따라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다시 사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국민 여론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해진 최근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또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포장공사 중 인부 3명이 건설용 기계 차량에 깔려 숨졌는데 차량 옆에는 사고를 방지할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형광색 옷을 입은 작업자들이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평평하게 다지는 롤러 차량에서 헬멧 쓴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롤러가 급발진하며 앞에 있던 작업자들을 차례로 덮칩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깔린 작업자들을 빼내려 롤러를 앞뒤로 움직여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안양시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난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모두 3명. 차량이 급발진할 당시 5명의 인부가 앞에 있었는데요. 이 중 3명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CPR 진행 중이었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계셨어요. 사고 직전 롤러 운전자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안전고가를 치우려고 몸을 숙이며 손을 뻗었는데 이때 운전자 겉옷이 롤러 기어봉에 걸리면서 전진 기어로 바뀐 겁니다. 현장에는 롤러 운전자에게 작업자의 존재를 알려줄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신호를 줄 사람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를 추모하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애가 옆에 학교 갔는데 당연히 깔릴 수 있는 거고 우리 애가 그럴 수 있는 거고. 경찰은 롤러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신호수 배치 등 안전규정이 지켜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차에서 내려 피해를 살피던 상대 운전자를 다시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부인이 대신 자수하게 했지만 CCTV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1톤 트럭과 부딪힙니다. 사고가 나자 대형 트럭 운전자는 밖으로 나와 차량 상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1톤 트럭이 빠른 속도로 트럭 운전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지 얼마 안 돼 1톤 트럭은 현장에 다시 나타났고 타고 있던 연속 운전자는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수는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보니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남성인 게 드러난 겁니다. 조사 결과 운전을 한 사람은 68살 문모 씨. 자수한 여성은 문 씨의 아내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범행 전후 CCTV를 딴 겁니다. 저는 동선을 다 보니까는 남자 운전자가 확인이 돼가지고 주거지로 가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문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드레일을 부딪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죄를 짓고 감옥 가면 안 되고 자기 와이프는 감옥 가도 된다는 논리인지 일단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문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후배 여중생을 폭행하고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속옷 차림의 여중생을 다른 여중생들이 마구 때립니다. 여중생 손발은 묶여 있고 이마엔 특정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여중생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 출신 1학년 후배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가출하자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을 크게 혼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6시간 넘게 폭행한 뒤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폭행 동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되면서 피해 학생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2학년 오빠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영상 봤다고, 이 영상 5,000원씩으로 팔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사건을 키웠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이 피해 학생 가족과 함께 집을 찾아갔지만 베란다에 있던 피해 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다른 2명은 만 13살 이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을 뿐 협박과 동영상 유포 등의 혐의는 모두 빠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고 동영상이 있는 건 알았지만 유포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폭행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이륜차 판매업체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정부가 판매 대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도 않고 정부 보조금만 타간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에 있는 전기 이륜차 업체 2인승 전기 이륜차를 생산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에 있는 지사에 전기 이륜차 15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기 이륜차를 사들인 제주지사는 이 업체 대표의 남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기 이륜차들이 제주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등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전남 본사에서 제주지사로 전기 이륜차를 배송한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본사와 지사 사이에 전기 이륜차가 건네진 것처럼 꾸민 뒤 한 대당 350만 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 5억 8천만 원을 챙겼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실제로 전기 이륜차가 제주지사에 건네졌고 이 중 일부가 수리 등을 위해 본사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리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러니까는 제주도에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본사로 이제 수리를 위해서 입고를 시킨 게 한 20대 넘어요.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공모해 정부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걸로 보고 지난달 말 2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넘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런 보조금 다 국민 세금이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조금 불법 수령 의심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기 이륜차 판매업체 측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전기 이륜차 제조업체가 임대 목적으로 스스로 사들이는 이른바 셀프 구매를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업체 본사가 지사에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거래 없이 보조금만 타간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내부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제조 판매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기 이륜차를 실제로 판매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과거 일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되죠. 보조금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침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까지 편성했던 정부 보조금은 약 205억 원.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해 7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권익위는 총 7개 업체의 의심 사례 1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전남경찰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이어지며 마스크 쓰기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스크 써달라는 부탁에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젯밤 있었던 사건을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중년 남성 2명이 계산대 앞에 섭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길어지자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며 손짓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욕설을 내뱉으며 QR코드 인식용 기계를 들고 직원을 위협합니다. 일행이 제지하지만 직원의 얼굴로 기계를 내던지고 급히 주방에서 나온 식당 사장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QR코드하고 지지대하고 풀을 들고 우리 여직원 머리에다 던졌잖아요. 그래서 다 부서졌어요. 말린 사람이 없었으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젯밤 8시 40분쯤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 다음 날 식당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이 찾아와 사과했지만 직원이나 사장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분 생각만 떨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대요. 지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 하면 그분 기억이 나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국민안전신문고가 집계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모두 3천여 건. 코로나19 관련 신고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일탈이 방역 전선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중심체제로 전환한 지 엿새째, 전국 재택치료자가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된 가족까지 관리해야 하는 보건소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퀵 서비스까지 동원한다는데요. 현장 모습을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에 속속 도착하는 퀵 서비스 기사들. 커다란 상자와 종이봉투를 받아들고 배달을 시작합니다. 재택치료가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보내는 물품 세트.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재택치료자들이 급증하면서 자체 배달이 어려워진 보건소가 퀵 서비스까지 동원한 겁니다. 하루에 한 70건 정도 나가고 있고요. 하루에 한 120건 정도 퀵 배송 물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재택치료자들에게 보내질 물품인데요. 이렇게 쌓인 상자들은 몇 시간 후면 동이 납니다. 확진자들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안내사항이랑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다른 가족분들이랑 완전히 분리돼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받은 약을 전하는 것도 모두 보건소의 몫입니다. 재택 환자들한테 이거 키트하고 약 배송하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그 시간에 퇴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일이 많아갖고요. 오늘 기준 서울 강남구의 재택치료자는 모두 256명. 2주 전보다 2배나 많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배 정도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못 쉬었고.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11,000명을 넘어선 상황. 하루 5,00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재택치료자 수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국내에선 이 변이의 출발점을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로 지목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에이즈 환자 기원설은요, 지난달 영국의 한 과학 저널에 실린 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유전학 연구소 소장이 치료를 안 받은 에이즈 환자 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틀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염병 대응센터 소장을 포함해서 5명의 과학자도 면역 체계가 심하게 손상된 채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변이 바이러스 생성 조건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남아공은 15세 이상 49세 미만 인구의 19% 정도가 에이즈 환자로 추정되다 보니 남아공 오미크론 변이 기원설이 확산된 건데요. 하지만 남아공이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발견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he other had not. This means that this person most likely picked the virus up, the Omicron variant up in the Netherlands. 남아공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보고한 건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벨기에 등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나라의 오미크론 확진자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진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 몸에서 변종 바이러스 생성 가능성이 높지만 에이즈 같은 특정 질병을 원인으로 볼 근거는 충분치 않다고 하는데요. 면역 체계에 관련한 일반론에 남아공의 높은 에이즈 감염률이 더해져서 오미크론 변이 에이즈 환자 기원설이 퍼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채널A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죠. 그럴수록 변수가 되는 게 바로 단일화입니다. 두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파괴력이 클지 물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43.1%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보다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 중 61.4%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는 32.6%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58.6%로 과반이었습니다. 특히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윤 후보 지지자의 79.7%가 안 후보를 상대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나 향후 득표 확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상당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대상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사면해야 한다는 답변과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사면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 중 69.9%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이 거론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성이 거론되는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거란 답변은 각각 61.7%와 51.6%였습니다. 채널A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열왕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눈이 커졌는데요. 네, 윤 후보가 이 공식 일정을 수행하던 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난처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윤석열 욕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죠. 열흘 전에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던 영상인데요. 문제의 장면 함께 보시죠. 옆에 보면 수행실장 이용 의원에게 말하는 모습 같은데요. 네. 차 안에서 했었어야지. 그 앞에 말이 지금 욕설이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요,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윤 후보가 욕설을 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욕이면 꼰대라는 표현도 아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말로 욕을 한 건가요? 그런데 윤 후보 측은요, 색깔을 욕설로 둔갑시키는 기묘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요,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색깔 너무 잘해서 했었어요. 이 색깔 너무 잘해서 했었어요. 이 색깔, 그러니까 욕설이 아니라 이제 차 안에서 넥타이를 바꿔 맸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민주당 인사들은 SNS를 삭제했는데요. 윤 후보 측은 대한민국에서 욕설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역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요, 윤 후보의 돌상 사진에 N화가 있다고 비판했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죠. 영상을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도덕 점수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성적표가 나왔습니까? 네,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들의 도덕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 평가에서 이재명 후보는 10점 만점에 4.06점, 윤석열 후보는 4.52점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50점도 못 받은 건데요. 모두 현직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습니다. 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좀 인품이 훌륭한 대통령을 갖고 싶은 게 유권자 마음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과반을 기록했고 그 비호감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물, 능력, 도덕성 때문이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도덕성이 낮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잡아놓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반대하거나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놓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이 생긴 모양인데 굉장히 좀 뭔가 좀 강하시잖아요. 말씀도 세게 하시고 또 행동도 세게 하시고 로봇도 패대기치고 그죠? 양쪽 다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것 같군요. 네, 이것처럼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국민들이 후보들을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윤 후보는 경선 과정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의 어깨를 친 영상으로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죠. 그날따라 또 저한테 그 신상 공격을 또 세게 하시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또 빵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걸어오셔갖고 야 오늘 막 고생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선배 하고서 제가 툭 쳤죠. 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쓰러져서 얼굴을 다쳤다는 소식에 의혹부터 제기됐습니다. 제가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헛 소문이 계속 이런 선거에서 돌고 이런 건 의도적인 몇 시간 만에 그게 전국 카톡망이 쫙 뿌려지더라고요. 도덕성이 낮다는 평가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미지 관리도 후보의 몫입니다. 국민 눈에는 둘 다 비호감인데 서로 삿대질만 하다 보니까 이 비호감도가 함께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 의혹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비교적 자신감을 보였던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관련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 구속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만나 관련 논의를 한 증거로 2018년 9월 당시 김 씨가 결제한 식당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국회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의 곽 전 의원 블로그 사진을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접촉한 은행 측 인사가 누군지 묻는 영장 전담 판사 질문에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60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고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2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 왔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중국에 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종전선언 사이에서 한미, 한중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수장이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 SPG에 합의했습니다. SPG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SPG가 새로 나온 건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전술핵 타격수단 개발에 맞서 국지전과 북한의 우발 사태 대응 위주로 이뤄진 작게 5015를 보완하는 겁니다. We also reaffirmed our shared assessment that the DPRK is continuing to advance its missile and weapons programs, which is increasingly destabilizing for regional security.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 국방부 장관은 종전선언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 계획을 위한 그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문제가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대만 문제를 타국이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야 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웅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중국 텐진을 찾아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양재치 위원과 만났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한일 외교는 어떨까요? 유력한 일본 차기 총리 후보죠. 고노 자민당 홍보본부장이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냉동고 속 얼음과 같은 현재 한일 관계를 해동하고 멈췄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기자입니다. 외상과 방위상, 백신 담당상을 거쳐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노다로 홍보본부장. 당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여전히 젊은 층의 절대적 지지로 지난 총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유력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힙니다. 고노 본부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일 관계를 냉동고 속 얼음에 비유했습니다. 一部変な排外主義者みたいなのがこびるような政治家の発言みたいなものがやっぱり難しくしてる。 하루빨리 해동시켜 멈춰선 협력 시계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今の大統領なのか次の大統領なのか冷凍庫から日韓関係もう一回出そうよという動きを真剣にや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安全保障の観点からもやっぱり日韓日米韓非常に大事。 고노다마의 주인공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장관 영향을 받아 외상 시절 강경화 전 장관과도 막후 협력을 외쳤습니다. BTS와 한류 드라마 등에 빠진 일본인들을 보면서 관계 회복에 실마리도 느낍니다. 僕も随分韓国の映画いろんなの見ましたし、やっぱり K-POP 見てても技術的にも優れてる若い人がそういうものに惹かれていくっていうのは非常にいいことだと思ってます。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선 미군 철수를 앞둔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출근길 매서운 추위에 집 밖에 나서기 두려워지는 요즘이죠. 그래도 내일 아침 서울은 0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나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늘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춥긴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아침에 그치면서 출근길 차질은 없겠는데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도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치면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날이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대전은 3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4도, 전주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추위는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5,0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더니 실제로 5,000명이 나오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병상이 없으니 아파도 집에 있으라고요. 맞기가 힘드니 안 걸려도 집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5,000명도 이런데 해외처럼 몇만 명 나오면 어쩔지 아찔합니다. 말이라도 말지. 오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